아따, 주인님들. 오늘도 잘 지내셨소? 춘심이가 또 재미나게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으니께 얼른 앉으시고 귀 쫑긋 세워두소. 자, 주인님들. 오늘 이 춘심이가 풀어낼 이야기 보따리는 어느 대감댁의 시아버지와 그림같이 고운 며느리에 대한 사연이랍니다. 에헤이, 춘심이. 또 그저 그런 효부 이야기나 하려는 게지? 하고 지레짐작 마시오. 이 이야기는 그리 슴슴한 이야기가 아니랍니다. 인자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시아버지의 웃음 뒤에 날카로운 매의 눈이 숨어 있었고, 순종적이기로는 따라올 자 없는 며느리의 고운 치맛자락 아래 무서운 비수가 감추어져 있었다지 뭡니까. 평화롭기 그지없던 한 집안의 연못 속에서 서로의 정체를 숨긴 두 마리의 거대한 잉어가 벌이는 차갑고도 아찔한 물밑 싸움 이야기.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숨막히는 긴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지요. 이야기의 시작은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대부호이자 학문으로 명망이 높았던 민진사댁에서부터 비롯된답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이제는 민대감이라 불리는 것이 더 익숙해진 그는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 한적한 후원에서 난을 치고 검은고를 타며 유유자적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지요. 그런 그의 집에 복덩이가 굴러들어왔으니 바로 몰락한 선비 집안의 딸 서다나가 그의 아들 상현의 아내가 되어 이 집의 며느리로 들어온 것입니다. 다나 그녀의 이름은 붉고 고운 비단을 뜻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완벽함 그 자체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처음 가마를 타고 민대감댁의 높은 소슬대문을 넘던 날, 구경 나왔던 아낙네들은 하나같이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희고 맑은 피부에 수묵화처럼 단아한 이목구비, 얌전히 쪽진 머리와 고운 한복 맵시는 마치 신선세계에서 막 내려온 선녀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정한 가치는 그 눈부신 외모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덕목을 마치 교본처럼 완벽하게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시부모님의 잠자리를 살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여 밤늦게 온 집안의 문단속을 마친 뒤에야 비로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녀의 살림 솜씨는 신기에 가까웠지요. 음식은 정갈하고 맛깔스러웠으며 바느질 솜씨는 전문 침선장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집안은 그녀가 온 이후로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했고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들로 정원은 늘 향기로웠습니다. 성품 또한 어떠한가. 그녀는 시아버지인 민대감 앞에서는 늘 공손하고 겸허했으며 남편인 상현에게는 지혜롭고 다정한 아내였습니다. 아랫사람들에게는 결코 목소리를 높이는 법 없이 늘 따뜻하고 온화하게 대했기에 집안의 모든 하인들은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지요. 시아버지 민대감은 이런 완벽한 며느리가 그저 흡족하기만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았지요. 허허,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보. 어찌 저리 하늘이 내린 것 같은 복덩이가 우리 집에 굴러 들어왔는지. 우리 가문이 대대손손 번성할 징조가 아니고 무엇이겠소? 남편인 민상현 도령은 더 말할 나위도 없었습니다. 그는 본디 학문과 예술을 사랑하는 세상 물정 모르는 순수하고 다정한 선비였지요. 그런 그의 눈에 아름답고 지혜로우며 자신을 그림자처럼 내조해주는 아내 다나는 그야말로 하늘이 내려준 연인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푹 빠져 매일같이 그녀를 위해 시를 짓고 그림을 그려주며 꿀처럼 달콤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지요. 그렇게 민대감 댁은 인자한 시아버지와 금슬 좋은 부부, 그리고 완벽한 며느리가 한데 어우러져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처럼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민씨 가문의 복을 칭송하며 부러워했지요. 하지만 너무나도 잔잔한 수면 아래에는 때로 거대한 소용돌이가 숨겨져 있는 법이지요. 인자한 미소로
며느리를 바라보는 민대감의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 속에서, 그리고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순종을 연기하는 며느리 다나의 그 고요한 미소 뒤에서 아무도 모르는 차갑고도 아찔한 물밑 싸움이 이미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화롭기만 하던 민대감 댁에 아주 작고 사소한 불씨 하나가 튀었답니다. 그것은 바로 민씨 가문과 대대로 좋지 않은 관계를 유지해온 이 참판 가문과의 해묵은 토지 경계 분쟁이었습니다. 두 집안의 땅이 맞닿아 있는 작은 야산의 소유권을 두고 몇십 년째 지지부진한 싸움을 이어오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참판 측에서 새로운 땅 문서를 증거로 내세우며 그 야산 전체가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꽤나 그럴싸하여 만약 이대로 관아의 송사가 넘어간다면 민씨 가문이 불리해질 것이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벼슬에서 물러나 세속의 다툼을 멀리하고 있던 민대감은 이 문제를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 상현에게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라. 이웃과 땅 몇 평을 두고 다투는 것은 양반의 체면에 맞지 않는 일이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이니 적당한 선에서 양보하고 마무리하거라 하고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는 듯 후원으로 검은고를 타러 가버렸지요. 순진한 아들 상현은 아버지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이 참판 측에 사람을 보내 화해의 뜻을 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참으로 기이하고도 절묘한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겠소. 이 참판 측의 주장에 가장 결정적인 증언을 해줄 핵심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수십 년간 그 땅의 경계를 관리해온 늙은 산지기였지요. 그런데 그 산지기가 그날 밤 자신의 초가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그만 등잔불을 잘못 건드려 집에 불을 내고 만 것입니다. 불은 다행히 초가집 일부만 태우고 꺼졌지만 그 과정에서 늙은 산지기는 뜨거운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시는 바람에 목에 큰 화상을 입어 말을 할 수 없는 번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가장 중요한 증인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입을 닫아버렸으니 이 어찌 기막힌 우연이란 말이오. 핵심 증인이 사라지자 이 참판 측의 주장은 힘을 잃고 유명무실해져 버렸습니다. 토지 분쟁은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지요. 집안 사람들은 모두 하늘이 우리 가문을 도우셨다. 이 참판 놈들이 나쁜 마음을 먹으니 천벌을 받은 게지 하며 기뻐했습니다. 아들 상현 역시 아버님의 해안이 옳았습니다. 우리가 나서지 않으니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라며 아버지의 너그러움을 칭송했지요. 모두가 이 일을 그저 운 좋은 우연의 일치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인자한 미소 뒤에 날카로운 매의 눈을 숨기고 있던 민대감만은 이 사건을 그리 간단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오랜 경험이, 그의 날카로운 직감이 이 완벽하리만치 절묘한 우연 뒤에 누군가의 차갑고 치밀한 의도가 숨겨져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용히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용의선상 위에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민대감은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후원에서 난을 치고 실을 읊으며 유유자적한 은퇴한 노대신의 모습을 연기했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날카롭게 회전하고 있었지요. 사고가 너무 깨끗하다. 그는 수십 년간 온갖 암투와 모략이 난무하는 궁궐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왕의 눈과 귀가 되어 비밀 정보 조직을 지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손을 거쳐간 수많은 사건들, 그가 직접 계획하고 실행했던 수많은 공작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특히 이처럼 한쪽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너무나도 시기적절한 우연은 대부분 잘 짜인 각본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산지기의 사고에 대해 아무도 모르게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은밀히 심어둔 정보원들이 며칠 만에 보고를 올려왔지요. 산지기는 평소 술을 즐기지 않으며 그날 밤 난생 처음 보는 낯선 행상에게서 아주 독한 술을 한 병 얻어 마셨다고 하옵니다. 화재가 났을 때 마을 사람들이 불을 끌어 달려왔으나 이상하게도 초가집의 문이 밖에서 빗장으로 단단히 잠겨 있어 한참 동안이나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옵니다. 산지기는 목숨은 건졌으나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 성대가 완전히 손상되어 다시는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라 하옵니다. 보고를 들은 민 대감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이것은 명백했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아주 치밀하고도 잔인한 작업이었습니다. 범인은 산지기를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입만을 완벽하게 막아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증인도 증거도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오직 결과만을 만들어내는 고도의 수법이었지요. 대체 누구란 말인가? 이 집안의 내부 사정을 훤히 알고 이토록 대담하고 깔끔한 수법을 쓸 수 있는 자가. 그의 의심은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향했습니다. 충직해 보이는 늙은 집사부터 어수룩해 보이는 아들 상현까지. 그는 모든 사람들의 행동과 표정을 이전보다 훨씬 더 예리한 눈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아주 사소하지만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장면 하나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날이 맑아 며느리 다나가 후원의 연못가에서 비단잉어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우아하고 아름다웠지요. 민 대감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척했습니다. 다나는 연못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잉어들에게 먹이를 던져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입가에 스쳐 지나간 아주 짧고 미미한 미소. 그것은 평소의 그 온화하고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갑고 계산적이며 마치 승리자의 그것처럼 아주 옅은 조소가 섞인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는 찰나의 순간에 나타났다가 곧바로 평소의 온화한 표정으로 돌아왔지만 민 대감의 매서운 눈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민 대감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탁 하고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마, 아니, 그럴 리가 없다. 저토록 가녀리고 순종적인 아이가 어찌하여. 그는 자신의 의심을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그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 대감의 일상에는 새로운 즐거움, 아니, 새로운 일이 하나 추가되었답니다. 그것은 바로 완벽한 며느리 서다나의 가면을 벗기기 위한 조용하고도 치밀한 시험을 시작한 것이었지요. 그는 섣불리 그녀를 추궁하거나 자신의 의심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수나 하는 짓이었지요. 그는 그저 교묘한 덫을 놓고 그녀가 스스로 걸려들기를, 그녀의 진짜 발톱을 드러내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시험은 장부 관리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아침 다나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집안의 모든 재산과 수입, 지출이 기록된 두꺼운 장부들을 그녀의 앞에 내밀었지요. 다나야,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 이 복잡한 숫자들을 들여다보는 것이 여간 힘에 부치는 것이 아니구나. 네가 총명하고 셈이 밝으니 오늘부터는 네가 이 집안의 모든 재산을 관리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내게 이 집안의 안살림을 온전히 맡기겠다는 뜻이니 그리 알거라. 그것은 며느리에 대한 깊은 신뢰를 보여주는 파격적인 제안처럼 보였습니다. 순진한 아들 상현은 역시 아버님께서는 다나를 아끼시는군요 하며 기뻐했지요. 하지만 그 장부들 속에는 민 대감이 일부러 심어놓은 아주 교묘하고도
복잡한 함정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몇몇 거래 내역의 숫자를 틀리게 적어두었고, 존재하지 않는 유령 상단과의 거래 내역을 끼워 넣었으며, 특히 경쟁 관계에 있는 이 참판 상단과의 거래에서는 우리가 일부러 손해를 본 것처럼 꾸며진 계약서들을 숨겨두었지요. 보통의 아녀자라면 그 복잡한 장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설령 꼼꼼한 사람이라 해도 그저 몇몇 숫자가 틀린 것을 발견하고 수정하는 정도에 그쳤을 테지요. 민 대감은 다나가 과연 어디까지 발견하고 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통해 그녀의 진짜 실력을 가늠해 볼 셈이었습니다. 며칠 뒤 다나는 완벽하게 정리된 장부를 가지고 시아버지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요. 아버님, 장부를 모두 살펴보았사옵니다. 아버님께서 워낙 꼼꼼하게 관리해 오셔서 제가 손댈 것이 거의 없었사옵니다. 다만 몇 군데 작은 착오가 있는 듯하여 제가 감히 바로잡아 보았사옵니다. 그녀가 내민 장부를 살펴본 민대감은 속으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숨겨놓은 모든 숫자상의 오류와 유령 상단의 존재까지 귀신처럼 찾아내어 붉은 먹으로 꼼꼼하게 표시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회계 능력은 한양의 웬만한 상단의 대행수보다도 더 뛰어났지요. 하지만 정말로 민 대감을 놀라게 한 것은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이 참판 상단과의 거래 장부를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요? 우리가 손해를 본 것으로 꾸며져 있던 계약 내용이 아주 교묘하게 수정되어 오히려 이 참판 측이 우리에게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주어야 하는 완전히 정반대의 계약으로 둔갑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 참판 상단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이 어디 있느냐? 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이미 다나가 손을 써둔 계약서와 장부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지요. 결국 이 참판 상단은 울며 겨자 먹기로 민씨 가문에 상당한 액수의 돈을 물어주어야만 했습니다. 민대감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 다나는 단순히 장부의 허점을 발견한 것을 넘어 그 허점을 역이용하여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너무나도 조용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져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일 정도였지요. 이 아이 보통 내기가 아니야. 무서운 아이다. 시아버지의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한 그날 이후 민 대감과 며느리 다나 사이에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어떤 전쟁보다도 더 치열하고 아슬아슬한 수싸움이 시작되었답니다. 민 대감은 이제 며느리 다나가 결코 평범한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순종적인 현모양처라는 완벽한 가면 뒤에 뛰어난 지략과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필요하다면 상대를 파멸시킬 수도 있는 무서운 결단력까지 숨기고 있는 아주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흥미를 느꼈습니다. 평생을 궁궐의 암투 속에서 당대 최고의 책략가들과 머리싸움을 벌여왔던 그에게 다나라는 존재는 은퇴 후의 무료한 삶에 찾아온 아주 재미있고도 위험한 놀잇감과도 같았지요. 그는 섣불리 그녀의 정체를 폭로하여 이 재미있는 판을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좀 더 수준 높은 수싸움을 즐기기로 했지요. 그는 마치 바둑판에 돌을 놓듯 집안 안팎의 일들을 이용하여 다나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들을 던졌습니다. 그는 일부러 집안의 하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도록 부추기기도 하고 거래하는 상단에 대한 거짓 정보를 슬쩍 흘리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자신의 건강이 위중하다는 헛소문을 퍼뜨려 집안의 권력 구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며느리 다나가 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과연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는지를.
다나 역시 시아버지가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어렴풋이 눈치챘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그 인자한 미소 뒤에 숨겨진 날카롭고 차가운 관찰자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지요. 그녀 또한 이 위험한 수싸움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시아버지의 시험을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이 집안에서의 자신의 입지를 굳히는 기회로 삼기로 했지요. 시아버지가 던지는 문제들은 하나같이 교묘하고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다나의 대처는 그보다 한 수 위였지요. 하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그녀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양쪽 모두에게 작은 은혜를 베풀어 그들이 스스로 화해하고 그녀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만들었지요. 시아버지가 거짓 정보를 흘리면 그녀는 그 정보를 역이용하여 경쟁 상대에게 더 큰 혼란을 안겨주었고, 그 공은 모두 남편 상현의 기지로 돌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아프다는 헛소문이 돌았을 때는 그녀는 밤낮으로 시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는 효부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뒤로는 집안의 재산과 권력을 한 손에 장악하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먼 친척들을 아주 깔끔하고 조용한 방식으로 숙청해버렸지요. 그녀의 모든 일처리는 비단처럼 부드러우면서도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결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상황과 사람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모든 일이 마치 저절로 그렇게 된 것처럼 혹은 운이 좋았던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지요. 민 대감은 며느리의 그 소름 끼치는 일 처리 솜씨를 보며 감탄과 함께 서늘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저 아이는 마치 나 자신을 보는 것 같구나. 아니, 어쩌면 나보다 더 뛰어날지도 모른다. 두 사람은 순진한 남편 상현과 집안 사람들을 관객으로 삼아 고요하고 평화로운 일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서로의 수를 읽고 허를 찌르고 다음 수를 예측하는 숨 막히는 두뇌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 대감과 다나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정교하고 아슬아슬해졌답니다. 민 대감이 노련한 경험을 바탕으로 허를 찌르는 공격을 시도하면 다나는 젊음의 기지와 대담함으로 그 공격을 막아내고 오히려 역습을 가하는 시기였지요. 특히 다나의 가장 무서운 무기는 바로 그녀의 남편이자 민 대감의 아들인 순진한 선비 민상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공과 자신이 벌인 모든 위험한 일들의 결과를 아주 교묘하게 남편의 업적으로 포장하는데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지요. 어느 날 민 대감은 며느리의 대담함을 시험하기 위해 아주 위험한 미끼를 던졌습니다. 그는 일부러 요즘 북방의 오랑캐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국경 지방의 약자의 값이 폭등할 조짐을 보인다는 거짓 정보를 아들 상현과의 대화 중에 무심코 흘렸습니다. 만약 이 정보를 믿고 약재에 투기했다가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이 뻔한 명백한 함정이었습니다. 순진한 상현은 아버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아버님,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북방 약재를 대량으로 사들여야 할 때가 아니옵니까? 라며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다나는 그날 밤 남편을 조용히 말렸지요. 서방님, 잠시만 기다려 보시지요. 전쟁의 기운이라는 것이 그리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옵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큰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다른 일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민씨 상단에 명하여 북방 약재가 아닌 오히려 남쪽 지방의 소금을 대량으로 사들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민씨 가문이 북방 약재에 막대한 투자를 시작했다는 거짓 소문을 경쟁 관계인 이 참판의 귀에까지 흘러 들어가게 만들었지요. 아니나 다를까 이 참판은 민씨 가문을 따라 북방 약재의 모든 재산을 쏟아부었고
며칠 뒤 북방 오랑캐와의 화친이 성사되었다는 조정의 발표와 함께 약재값은 폭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참판은 막대한 손실을 입고 비명을 질렀지요. 반면에 때 아닌 가뭄으로 소금값이 폭등하면서 민씨 가문은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끝난 뒤 다나는 시아버지 민대감의 앞에 나아가 모든 공을 남편에게 돌렸습니다. 아버님, 모두 서방님의 해안 덕분이옵니다. 서방님께서는 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그 이면의 이면을 내다보시고 북방이 아닌 남쪽의 소금에 투자해야 한다고 저에게 귀띔해 주셨사옵니다. 저는 그저 서방님의 뜻을 따랐을 뿐이옵니다. 민대감은 기가 막혔지만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상현은 어리둥절하면서도 아내와 아버지가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꿰뚫어 본 것이라 착각하고는 어깨를 으쓱하며 우쭐해했지요. 다나의 이러한 방식은 그야말로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하면서 동시에 적에게 타격을 입혔고 그 모든 공을 남편에게 돌림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숨기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또한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는 시아버지의 마음을 충족시켜 줌으로써 그가 자신을 섣불리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패막이까지 세운 셈이었지요. 민대감은 이제 이 어린 며느리가 단순히 뛰어난 것을 넘어 자신과 동등한, 아니 어쩌면 자신을 뛰어넘을지도 모르는 무서운 선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 판을 더욱더 키워 그녀의 진짜 정체와 목적을 밝혀내야만 한다고 생각했지요. 며느리와의 보이지 않는 수싸움을 계속하던 민대감의 마음속에는 날이 갈수록 한 가지 의문이 짙게 피어오르고 있었답니다. 대체 저 아이는 어디서 저런 무서운 기술들을 배운 것이란 말인가? 다나가 보여주는 책략들은 그저 머리가 좋다고 해서 구사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수법에는 오랜 훈련과 실전 경험을 통해 다져진 고도로 전문화된 조직의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특히 정보를 수집하고 거짓 정보를 흘려 적을 교란시키며 우연을 가장하여 목표를 제거하는 그 방식은 민대감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젊은 시절 왕의 직속 비밀 정보기관이었던 내금위의 수장으로서 직접 만들고 지휘했던 공작 부대가 사용하던 방식과 소름이 돋을 정도로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민대감은 겉으로는 은퇴하여 학문을 즐기는 평범한 노대신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과거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왕의 절대적인 신임 아래 왕의 눈과 귀, 그리고 때로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라의 적들을 제거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임무를 수행했던 그림자 속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이 나라의 가장 어둡고 깊은 비밀들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는 자신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15년 전 내가 내금위를 지휘할 때 저런 수법을 썼던 사건이 있었던가? 그는 자신이 관여했던 수많은 비밀 작전들과 그로 인해 희생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마침내 다나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그녀의 과거를 파헤치는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녀가 시집 오기 전 몰락했다고 알려진 그녀의 친정, 서씨 가문에 대한 비밀스러운 조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아직까지도 자신에게 충성을 바치는 옛 내금위의 부하 몇몇을 은밀히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서씨, 가문의 행적과 특히 십수년 전 그들이 어찌하여 몰락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샅샅이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명했지요. 아주 작은 실마리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 그 집안의 족보, 거래 장부, 교류했던 인물들,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기록까지 모조리 다 찾아내거라.
그의 명령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인자한 시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미지의 적의 정체를 밝혀내려는 냉혹한 첩보 책임자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뒤 그의 부하들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내민 낡은 문서와 기록들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민 대감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져 갔지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진실은 훨씬 더 끔찍하고 또 자신과 깊숙이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 대감이 며느리의 과거를 파헤치는 동안에도 다나에 보이지 않는 공격은 멈추지 않았답니다. 그녀의 칼날은 이제 민 씨, 가문의 경쟁 상대인 이 참판 가문을 향해 더욱더 깊고 치명적으로 파고들고 있었지요. 어느 날 밤 한양의 큰 상단들이 모여있는 저작거리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불은 밤새도록 타올라 여러 개의 점포와 창고를 잿더미로 만들었지요. 그런데 참으로 기이하게도 불길은 마치 눈이라도 달린 듯 정확히 이 참판이 비밀리에 운영하던 밀무역품 창고와 그의 비자금이 숨겨져 있던 객주만을 골라서 태워버렸습니다. 다른 상단들은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이 참판은 이번 화재로 인해 거의 재산의 절반에 가까운 막대한 손실을 입고 말았지요. 관아에서는 단순한 실화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민 대감은 이것 또한 다나의 작품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민씨 가문을 지키거나 경쟁에서 이기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처음부터 이 참판 가문의 완전한 파멸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공격에는 단순한 경쟁심을 넘어선 깊고도 서늘한 원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 대감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대체 저 아이는 어찌하여 이토록 이 참판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있단 말인가? 몰락한 선비 집안의 딸이 한양의 거대한 권력가와 대체 무슨 악연으로 얽혀 있단 말인가? 그의 의문은 그의 부하들이 가져온 마지막 조사 보고서를 통해 마침내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10년 전 다나의 친정인 서씨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게 된 끔찍한 사건의 전말이 기록되어 있었지요. 다나의 아버지 서진사는 본래 강직하고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그는 당시 나라의 군량미를 빼돌려 자신의 배를 채우던 이 참판의 비리를 알게 되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왕에게 상소를 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참판은 한 발 빨랐습니다. 그는 오히려 서진사에게 북방 오랑캐와 내통하여 역모를 꾸몄다는 거짓 누명을 씌워버렸지요. 그는 증거를 조작하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서진사를 대역죄인으로 몰아갔습니다. 결국 서진사는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고 그의 아내와 자식들은 모두 관노로 끌려가거나 뿔뿔이 흩어져 죽임을 당했으며 가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이 참판의 차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서진사의 가족 중 유일하게 행방이 묘연한 자가 한 명 있사옵니다. 바로 막내딸이옵니다. 기록에 따르면 충직한 몸종 하나가 아이를 빼돌려 멀리 피신시킨 것으로 추정되어나 그 후의 행적은 찾을 길이 없사옵니다. 민 대감의 손에서 보고서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그 소녀. 그녀가 바로 자신의 며느리 서다나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고통 속에서 칼을 갈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원수의 가장 가까운 경쟁 상대인 민씨 가문에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며느리로 들어와 자신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오직 지략만으로 원수를 파멸시키기 위한 처절한 복수극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 대감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린 소녀가 대체 어떤 지옥 같은 세월을 견뎌야 이토록 무섭고도 완벽한 복수의 화신으로 거듭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이제 며느리를 단순한 선수가 아닌 존경과 두려움이 뒤섞인 거대한 운명의 실체로 바라보기 시작했답니다. 며느리의 끔찍한 과거와 그녀가 벌이고 있는 처절한 복수극의 전말을 알게 된 민 대감의 마음은 참으로 복잡하기 그지없었답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비극을 겪고 긴 세월을 오직 복수라는 일념 하나로 버텨온 며느리가 가엾고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의 그 치밀하고도 냉혹한 복수 방식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아무것도 모르는 자신의 순진한 아들을 이용했고 민 씨 가문 전체를 거대한 복수의 무대로 삼았던 것입니다. 만약 일이 잘못되기라도 했다면 민 씨 가문 역시 이 참판과 함께 공멸할 수도 있었던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였습니다. 그는 밤늦도록 서재에 홀로 앉아 낡은 사건 기록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서진사의 영모 사건. 그는 당시 내금위의 수장으로서 그 사건의 조사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는 어렴풋이 그 사건에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느꼈지만 당시 이 참판의 권세가 하늘을 찔렀고 또 왕의 관심이 다른 곳에 쏠려 있었기에 깊이 개입하지 않고 넘어갔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 이 사건을 제대로 파헤쳤더라면 저 가여운 아이가 이토록 끔찍한 복수의 화신이 되지는 않았을지도 모를 일인데 그는 뒤늦은 죄책감과 함께 이 모든 일에 자신 또한 방관자로서의 책임이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 사건을 더 이상 며느리와의 기싸움으로 여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자신에게 남겨진 마지막 과업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요. 그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의 복수극을 이대로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자신이 직접 이 판에 뛰어들어 그녀의 복수를 돕고 또 그녀의 위험한 복수가 더 큰 비극을 낳기 전에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어야겠다고. 그렇게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보이지 않는 수싸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참판의 파멸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기묘하고도 위험한 동맹 관계가 될 운명에 놓인 것입니다. 민 대감은 며느리의 그릇을 시험해볼 마지막 시험 문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단순히 복수심에 불타는 암살자에 불과한지 아니면 더 큰 판을 읽고 자신과 손을 잡을 수 있는 진정한 책략가인지를 가늠해볼 아주 중요하고도 위험한 시험이었지요. 며느리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된 민 대감은 그녀에게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드러내지 않았답니다. 대신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녀의 그릇의 깊이를 시험해 보기로 했지요. 그는 이 어린 복수의 화신이 과연 자신과 같은 높이에서 판 전체를 읽을 수 있는 동지가 될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 아들 상현을 불러 말했습니다. 상현아, 이 참판이 이번 화재로 큰 손실을 입었다고는 하나 아직 그의 뿌리는 건재하다. 듣자 하니 그가 재기를 위해 북방의 여진족과 비밀리에 인삼 밀무역을 시도하려 한다는구나. 이것은 나라에서 엄히 금하는 일이니 만약 우리가 이 증거만 손에 넣는다면 이 참판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믿을 만한 정보원을 심어두었으니 며칠 뒤 그에게서 밀거래가 이루어지는 시간과 장소를 알아내어 관아에 고발하도록 하여라.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습니다. 민 대감은 이미 자신이 심어둔 정보원이 이 참판에게 매수되어 거짓 정보를 흘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만약 상현이 그 정보만 믿고 섣불리 관아에 고발했다가는 오히려 무고죄로 역공을 당해
민 씨 가문이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순진한 상현은 아버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며칠 뒤 정보원이 전해준 거짓 정보를 가지고 와서는 당장 관하로 달려가야 한다고 흥분했지요. 바로 그때 곁에서 조용히 차를 따르고 있던 며느리 다나가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잠시만 기다려 보시지요. 혹, 그 정보원이란 자가 평소 술과 노름을 즐기지는 않던가요? 또한 그의 노모가 최근 큰 병을 앓고 있다는 소문은 없었는지요? 그녀의 그 예리한 질문에 상현은 물론이고 모든 것을 알고 있던 민 대감마저 속으로 섬찟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정보의 내용만이 아니라 정보를 전달한 사람의 약점까지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나는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 작은 이익과 절박함 앞에서는 쉬이 흔들리는 법입니다. 더구나 이 참판처럼 교활한 자라면 우리의 눈과 귀를 속이기 위해 우리의 가장 믿는 사람을 먼저 흔들려 들 것입니다. 이 정보는 아마도 미끼일 가능성이 높사옵니다. 그녀는 하룻밤의 시간을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시아버지와 남편의 앞에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나타났지요. 제가 밤새 알아보니 이 참판은 우리를 속이기 위해 북방에 거짓 소문을 흘리는 한편, 실제로는 정반대 방향인 서쪽 바다의 작은 섬에서 왜구들과 밀거래를 준비하고 있어 싸웁니다. 진짜 거래는 바로 내일 밤 그곳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민 대감은 전율했습니다.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자신의 수십 년 된 정보망으로도 알아채지 못했던 적의 진짜 계획을 완벽하게 파악해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머리가 좋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적의 생각과 의도를 읽고 그보다 두세 수 앞을 내다보는 천재적인 책략가의 재능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며느리 다나의 그 처절한 복수심과 10년간 자신을 완벽하게 숨겨온 그 치밀함, 그리고 눈앞에서 증명된 그 경이로운 능력에 진심으로 감탄하고 또 전율했습니다. 그는 이제 그녀를 며느리가 아닌 자신의 필생의 과업을 함께할 유일한 동지이자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줄 후계자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밤 민 대감은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물리고 며느리 다나를 자신의 서재로 조용히 불러들였답니다. 서재 안에는 촛불 2개만이 두 사람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이것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판의 거대한 전쟁을 앞둔 두 명의 책략가가 벌이는 첫 번째 비밀 회담이었습니다. 민 대감은 더 이상 인자한 미소로 자신을 위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젊은 시절 왕의 그림자로 암약하던 그때처럼 날카롭고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요. 그는 다나에게 지난 몇 달간 있었던 모든 일들, 즉 산지기 사건부터 장부 조작, 그리고 밀무역 정보전까지 모두 자신이 그녀를 신념만막이 취한 바였음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네가 내 시험에 모두 통과했다, 아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습니다. 다나 역시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의 가면을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그 서늘한 눈빛을 조금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지요.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강철과도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사옵니다, 아버님. 그녀의 그 짧은 대답에 민 대감의 입가에 비로소 옅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만족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시험을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까지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 대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 벽에 걸린 거대한 조선전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숨겨져 있던 지도의 뒷면을 펼쳐 보였지요. 그곳에는 붉은 먹으로 이 참판 가문이 수십 년간 불법적으로 부를 축적해온 온갖 밀무역 경로와 비자금이 숨겨진 장소들이 거미줄처럼 빽빽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대감이 평생에 걸쳐 수집해온 이 참판의 가장 결정적인 약점이자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는 비수와도 같은 비밀 정보였습니다. 그는 지도 위의 한 점, 바로 서쪽 바다의 작은 섬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다. 진짜 거래는 내일 밤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는 다나를 돌아보며 서늘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10년 전 네 아비의 억울한 죽음을 막지 못했다. 허나 그날 이후 단 한순간도 이 참판 그놈을 잊은 적이 없지. 이 지도를 완성시키기 위해 10년을 기다려왔다. 그런데 이 길을 아는 자가 내 사람 말고 또 있었을 줄은 나도 미처 몰랐구나. 그의 말은 명백한 경고이자 동시에 은밀한 동맹 제안이었습니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너의 정체도, 너의 목적도. 그러니 이제 그만 너의 외로운 복수극을 멈추고 나와 손을 잡지 않겠느냐? 그는 다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만약 그녀가 여기서 두려움에 떨거나 혹은 자신의 정체를 부정하려 든다면 그는 기꺼이 그녀를 제거할 생각이었습니다. 자신의 거대한 계획에 어설픈 동반자는 필요 없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다나는 그의 기대를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그 서늘하고도 위험한 제안 앞에서 다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답니다. 그녀는 잠시 동안 지도 위에 표시된 수많은 붉은 점들을 마치 오랜 원수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차갑고 지적인 눈빛으로 훑어보았지요.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시아버지가 내민 이 판에 모든 변수와 가능성들이 번개처럼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맹 제안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민 대감이라는 늙은 호랑이가 자신이라는 젊은 호랑이에게 자신의 영역을 인정하고 함께 사냥에 나설 것을 제안하는 일종의 의식과도 같다는 것을. 여기서 그녀가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그녀의 운명은 물론 이 집안 전체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다나는 조용히 지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민대감이 가리켰던 서쪽 바다의 섬 옆,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작은 포구를 자신의 가늘고 하얀 손가락으로 가리켰지요.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시아버지의 앞에서 현모양처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 던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직했지만 그 안에는 이제껏 숨겨왔던 날카로운 비수와 같은 지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의 계획은 훌륭하시나 한 가지 허점이 있사옵니다. 민 대감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습니다. 이 참판은 여우처럼 교활한 자입니다. 그는 분명 만약을 대비하여 진짜 거래 장소인 이 섬 외에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한 가짜 거래 장소를 하나 더 만들어 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필시 이 참판이 가장 신이 많은 수에게 맡겨 우리의 주력 부대가 섬을 공격하는 사이 진짜 귀한 물건들을 빼돌리게 할 것입니다. 그 장소가 바로 이 작은 포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는 민대감을 돌아보며 서늘한 미소와 함께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버님께서는 주력 부대를 이끌고 섬을 치십시오. 제가 아버님의 그림자가 되어 이 작은 포구로 가서 여우의 꼬리를 잡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여우의 머리와 꼬리를 동시에 쳐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그 완벽한 통찰과 대담한 제안에 민 대감의 입에서 처음으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허허, 과연
과연 내 며느리로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시험할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과 동등한, 아니, 어쩌면 자신을 뛰어넘을지도 모르는 최고의 동지였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 두 사람의 위험한 동맹은 공식적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라는 기묘한 관계는 이제 이 참판의 파멸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지 관계로 거듭난 것입니다. 서재를 나서는 다나의 뒷모습을 보며 민 대감은 아주 오랜만에 젊은 시절에 그 피 끓는 흥분과 희열을 느끼고 있었답니다. 그날 밤의 비밀 회담 이후 민 대감 댁의 분위기는 겉으로는 변한 것이 없었지만 그 내면의 역학관계는 완전히 뒤바뀌었답니다. 다나는 여전히 순종적이고 다정한 며느리이자 아내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고 민 대감 역시 인자하고 너그러운 시아버지의 모습으로 돌아갔지요. 하지만 이제 그들의 눈빛이 마주칠 때면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던 날카로운 동지의식과 차가운 공감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참판의 파멸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협력은 너무나도 은밀하고 정교하여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 상현이나 집안의 하인들조차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지요. 낮에는 민대감이 자신의 오랜 경험과 인맥을 이용하여 조정의 여론을 이 참판에게 불리하게 조성하고 그의 정치적 기반을 서서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옛 동료들과의 바둑 모임이나 시회에서 무심코 이 참판의 비리에 대한 소문을 흘리거나 그의 정책을 비판하는 발언을 던져 사람들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지요. 그러면 밤에는 다나가 그 씨앗에 물을 주고 싹을 틔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과 지성을 무기 삼아 고위 관료들의 부인들이 모이는 자리에 참석했지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를 연기하며 저희 아버님께서 요즘 이 참판 대감 때문에 밤잠을 설치신다지요. 들리는 소문에 이 참판 대감 댁의 사치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던데 사실인가요? 하는 식의 교묘한 말들로 부인들의 질투심과 불안감을 자극했습니다. 그녀가 흘린 말들은 규방의 입소문을 타고 하룻밤 사이에 온 한양의 권력층 내부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어 돌아오곤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두 주인공처럼 각자의 무대에서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며 이 참판을 옥죄는 거대한 그물을 촘촘히 짜 내려갔습니다. 민 대감이 큰 판을 설계하고 바람의 방향을 만들면 다나는 그 판 위에서 세밀한 공작을 펼치고 바람을 타고 불씨를 퍼뜨리는 식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며느리 다나의 역할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시아버지의 계획을 따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때때로 민 대감이 미처 생각지 못한 대담하고도 창의적인 계략들을 제안하여 늙은 책략가를 깜짝 놀라게 하곤 했지요. 아버님, 이 참판의 자금줄을 끊기 위해서는 그의 상단을 직접 공격하는 것보다 그가 거래하는 객주의 주인을 매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제가 알아보니 그 객주 주인에게는 노름빚에 시달리는 철없는 아들이 하나 있다더군요. 그녀의 정보력과 사람의 약점을 파고드는 그 예리함은 민대감의 그것을 능가할 정도였습니다. 민대감은 이제 며느리를 자신의 후계자로 그리고 이 위험한 항해를 함께 이끌어가는 선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벌이는 이 무섭고도 은밀한 협력 작전의 한가운데서 아무것도 모르는 단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다나의 남편이자 민 대감의 아들인 순진한 선비 민상현이었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아내가 자신의 등 뒤에서 얼마나 치열하고 위험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지를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지요. 그의 눈에 집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롭고 화목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아내는 자신을 더욱더 지극정성으로 내조했으니까요. 두 명의 뛰어난 책략가는 상현을 그들의 완벽한 얼굴 마담이자 방패막이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민 대감은 아들 상현을 불러 자신이 수집한 이 참판의 비리 증거들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상현아, 네가 한번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보거라. 내 뜻이 옳다면 이 애비가 뒤에서 힘껏 밀어주마. 그러면 상현이 며칠 밤낮을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여 어설픈 해결책을 가지고 왔을 때 다나가 그의 곁에서 조용히 조언을 건넸지요. 서방님, 참으로 훌륭한 생각이십니다. 허나 이 부분에 이러이러한 내용을 조금 더 보태면 서방님의 뜻이 더욱더 빛나지 않겠사옵니까? 다나의 조언은 언제나 상현의 어설픈 계획을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고 날카로운 비수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지혜를 빌려 완성된 계획이 성공을 거두면 모든 공은 오롯이 민상현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상현이가 저리도 뛰어난 지략을 숨기고 있었을 줄이야. 민 대감은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아들을 크게 칭찬하며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모두 서방님께서 현명하신 덕분입니다. 저는 그저 서방님의 깊은 뜻을 따랐을 뿐인 미천한 아내일 뿐입니다. 다나는 수줍은 미소와 함께 남편의 권위를 한껏 세워주었지요. 순진한 상현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계속되는 성공과 주변의 칭송에 점차 자신에게 정말로 뛰어난 정치적 재능이 숨겨져 있었다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감에 넘쳐 이전보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 참판과의 싸움에 앞장섰지요.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용맹하게 휘두르고 있는 그 칼의 칼자루를 사실은 자신의 아버지와 아내가 함께 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민 대감과 다나는 그런 상현의 모습을 보며 서로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민 대감은 아들의 어리석음이 안타까우면서도 가문을 위해 유용한 도구가 되어주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다나의 마음속에는 이따금씩 자신을 무한히 신뢰하고 사랑해주는 저 순수한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곤 했답니다. 민 대감과 다나의 끈질긴 공격에 이 참판의 세력은 눈에 띄게 약화되었답니다. 그의 재산은 반토막이 났고 그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흔들렸지요. 이제 남은 것은 그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마지막 결정적 한 수를 던지는 것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늦도록 서재에 마주 앉아 마지막 작전을 논의했습니다. 민대감은 자신이 가진 모든 정보력을 동원하여 이 참판이 역모를 꾸몄다는 물증을 찾아내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나는 그보다 더 대담하고 위험한 역할을 맡기로 했지요. 그것은 바로 이 참판의 아들을 이용하여 그들 부자 사이를 이간질하고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참판에게는 아버지와는 달리 풍류를 즐기고 여색을 밝히는 방탕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나는 바로 그 아들의 약점을 파고들기로 한 것입니다. 며칠 뒤 한양의 이름난 기방에서 열린 한 시회에 다나는 남편 상현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 단아하고 수수한 모습과는 달리 보는 이의 혼을 쏙 빼놓을 만큼 화려하고 아름다운 비단옷을 입고 정교한 화장을 하고 있었지요. 그녀의 등장은 순식간에 모임의 모든 남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참판의 아들은 다나의 그 눈부신 아름다움에 단숨에 매료되어 넋을 잃고 말았지요. 그는 아버지의 숙적인 민씨 가문의 며느리라는 것도 잊은 채 뻔뻔하게 그녀에게 다가와 수작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다나는 그의 접근을 굳이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규수를 연기하며 그의 아슬아슬한 희롱을 받아주는 척했지요. 그녀는 그의 칭찬에 수줍어하고 그의 농담에 웃음을 터뜨리며 마치
그에게 마음이라도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그를 홀렸습니다. 그날 이후 이 참판의 아들은 완전히 다나에게 빠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민 대감 댁 주변을 서성이거나 그녀에게 연서를 보내는 등 정신 나간 짓을 일삼았지요. 다나는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의 계획대로 차근차근 이끌어갔습니다. 그녀는 이 참판아들의 연설을 일부러 남편 상연에 눈에 띄게 하여 그의 질투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저 때문에 서방님의 심기가 불편하시다면 제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며 눈물을 흘려 남편이 이 참판 부자에 대한 적개심을 불태우게 만들었지요. 동시에 그녀는 이 참판에게 익명의 서신을 보내 당신의 아들이 원수 집안의 며느리에게 홀려 가문의 비밀을 빼돌리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의심 많고 포악한 이 참판은 그 서신을 믿고 자신의 아들을 역적으로 의심하며 그를 가두고 족치기 시작했지요. 이 참판 가문이 다나의 계략에 빠져 내부 분열로 자멸해가는 동안 민 대감 역시 자신의 마지막 임무를 착실히 수행하고 있었답니다. 그는 자신의 옛 내금이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마침내 이 참판이 역모를 꾀하며 북방 오랑캐와 주고받은 비밀 서찰들을 손에 넣는 데 성공했지요.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내일 아침 이 서찰들이 조정에 공개되는 순간 이 참판의 목숨은 물론 그의 가문 전체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기 전날 밤 민대감은 며느리 다나를 두 사람의 첫 번째 의심이 시작되었던 후원의 연못가로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달빛이 교교하게 연못을 비추고 있었고 연못 안에서는 값비싼 비단잉어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한참 동안이나 그 잉어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민 대감이었습니다. 그는 잉어들에게 먹이를 던져주며 나직이 말했지요. 나는 평생을 이 비단잉어들을 기르며 살아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과 성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놈들은 참으로 아름답고 값비싼 존재들이지. 사람들은 모두 이놈들을 부러워하고 나 또한 이놈들을 소유한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허나 이놈들은 결국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작은 연못이라는 세상에 갇혀 내가 던져주는 먹이를 받아먹으며 살아갈 뿐인 가련한 존재들이지. 그는 다나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진지했습니다. 나는 내 아들 상현이도 이 비단잉어처럼 키웠다. 세상의 풍파를 막아주고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그저 아름답고 고상하게만 살아가기를 바랐지. 그리고 너 또한 처음에는 그저 우리 집 연못에 새로 들어온 가장 아름다운 비단잉어 한 마리쯤으로 여겼었다. 그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허나 나는 틀렸다. 너는 결코 이 작은 연못에 갇혀 지낼 그런 평범한 잉어가 아니더구나. 너는 거친 강물을 거슬러 올라 하늘로 승천할 무서운 용이었어. 그것은 민 대감이 며느리 다나에게 바치는 최고의 찬사이자 완벽한 인정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자신보다 더 뛰어나고 위대한 존재로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주어도 아깝지 않을 진정한 후계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다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시아버지의 그 깊은 눈을 고요하게 마주볼 뿐이었지요. 그녀의 눈빛 속에는 10년간의 기나긴 복수가 마침내 끝난다는 것에 대한 회한과 자신을 알아봐준 유일한 사람에 대한 복잡한 고마움이 깊은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자 민 대감과 그의 아들 상현은 조정으로 나아가 밤새 준비한 이 참판의 역모 증거들을 왕에게 바쳤습니다. 이 참판이 북방 오랑캐와 내통하며 주고받은 비밀 서찰과 그의 비리가 낱낱이 기록된 장부. 그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확실하여 그 교활한 이 참판조차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지요.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왕은 진노했고 당장 이 참판과 그의 아들 그리고 영모에 가담한 그의 일파들을 모두 잡아들여 국법에 따라 엄히 다스리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이 참판은 의금부로 끌려가 혹독한 고문을 받은 끝에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그동안 저질러온 온갖 부정부패와 10년 전 무고한 서진사를 역적으로 몰아죽이고 그의 가문을 파멸시켰던 끔찍한 악행까지 모든 것이 만천에 드러나게 되었지요. 며칠 뒤 이 참판과 그의 아들은 저작거리에서 참수형을 당했고 그의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하여 그 많던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국고로 환수되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어져 온 한 여인의 처절하고도 지독했던 복수극은 마침내 막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다나는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창밖으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후련함이나 기쁨보다는 오히려 거대한 허무함과 깊은 슬픔만이 파도처럼 밀려왔지요.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당신들의 원한을 모두 갚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까? 복수라는 거대한 목표가 사라진 그녀의 삶은 마치 텅 빈 그릇처럼 공허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너무나도 많은 것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청춘, 자신의 순수함,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 자신을 사랑해준 남편의 진심까지도.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남편 상현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나라의 큰 역적을 처단한 공신의 기쁨보다는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깊은 피로와 슬픔이 서려 있었지요. 그는 아내의 곁에 조용히 앉아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부인, 이제 모든 것이 끝났소.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은 채 한참 동안이나 함께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승리자였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패배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길고 길었던 싸움은 이처럼 허무하고도 쓸쓸한 풍경 속에서 조용히 막을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복수의 끝이란 것이 이리도 허망한 것이었을 줄이야. 이 참판 가문이라는 거대한 악의 축이 무너지자 민씨 가문의 위상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해결에 결정적인 공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아들 민상현은 하루아침에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떠올랐지요. 왕은 그의 공을 높이사 그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고 가문을 대대로 빛낼 큰 상을 하사했습니다. 순진한 상현은 이 모든 영광이 정말로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굳게 믿고 기쁨에 겨워 어쩔 줄을 몰라 했지요. 하지만 이 집안의 진짜 권력 구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완전히 재편되고 있었답니다. 이제 이 집안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더 이상 늙은 시아버지 민대감도 얼굴마담으로 내세워진 아들 상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채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했던 며느리 다나였지요. 민대감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시대가 끝났음을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인정했지요. 그는 더 이상 집안의 대소사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모든 중요한 결정들을 며느리 다나와 조용히 의논하고 그녀의 뜻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하인들 역시 암묵적으로 이 새로운 권력의 흐름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마님인 다나의 말 한마디를 대감님의 어명보다도 더 무겁게 여기게 되었지요. 다나는 하지만 결코 자신의 권력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는 다정하고 순종적인 아내이자 며느리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시아버지의 체면을 지켜주었지요. 하지만 그녀의 보이지 않는 손길은 집안 구석구석, 아니 민씨 가문과 관련된 모든 일에 깊숙이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이름으로 새로운 상단을 꾸려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시아버지의 인맥을 이용하여 조정의 주요 요직에 자신들의 사람을 심었으며 민씨 가문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인 적들을 싹이 트기도 전에 조용히 제거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의 화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가문을 지키고 그 힘을 더욱더 키워나가려는 냉철하고도 무서운 권력자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그 연약하고 아름다운 미소 뒤에는 이제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강철과도 같은 차가운 권력의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지요. 아이고, 무서운 여인. 복수가 끝난 곳에서 더 무서운 권력의 욕망이 시작되고 있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민대감은 며느리 다나를 자신의 평생이 담겨 있는 서재로 조용히 불러들였답니다. 그곳은 그가 젊은 시절부터 수많은 책을 읽고 나라의 대계를 논하며 또 수많은 비밀스러운 계략들을 꾸몄던 그의 심장과도 같은 공간이었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서재 안에는 낡은 종이 냄새와 묵직한 먹 냄새만이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을 채우고 있었지요. 한참 뒤 민 대감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서재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자신의 자리, 즉 서안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서안 위에는 그가 평생을 자신의 손과 같이 아끼며 사용해온 벼루와 붓, 그리고 먹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방사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민씨 가문의 지성과 지략, 그리고 보이지 않는 권력 그 자체를 상징하는 물건이었지요. 민 대감은 그 벼루를 아주 소중하고 경건한 손길로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말 없이 그것을 들고 다나의 앞으로 다가왔지요. 그는 며느리 다나의 작은 서안 위에 자신이 평생을 쓴 그 벼루와 붓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화려한 말이나 의식보다도 더 장엄하고도 무거운 침묵의 대관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이 가진 모든 지략과 권력을 이제 이 어린 며느리에게 온전히 이양하겠다는 말없는 선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이 자리의 주인이다. 네가 이 가문의 머리가 되어 이 가문을 이끌어 나가거라. 다나는 시아버지의 그 무거운 뜻을 아무런 말 없이 그저 깊고 고요한 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는 자신의 것이 된 그 서안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시아버지가 평생을 썼던 그 붓을 자신의 가늘고 하얀 손으로 조용히 집어들었지요. 그 순간 서재의 창문으로 한 줄기 번개가 번쩍 하고 내리쳤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잠시 동안 서재의 벽 위에 마치 거대한 거인처럼 겹쳐졌다가 사라졌습니다. 늙은 호랑이가 젊은 호랑이에게 자신의 왕국을 물려주는 장엄하고도 서늘한 순간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두 사람의 기이하고도 위험했던 관계는 이제 스승과 제자, 그리고 마침내 선대와 후대의 권력 이양이라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결말을 향해 조용히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민 대감은 이제 백발이 성성한 평범하고 인자한 할아버지가 되었답니다. 그는 정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후원의 작은 텃밭을 가꾸거나 손주들의 재롱을 보는 것을 낙으로 삼으며 평온한 노년을 보냈지요. 가문의 모든 실권은 이제 안주인이 된 며느리 다나의 손에 완벽하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보이지 않는 지위 아래 민씨 가문은 이전보다 더욱더 번성하고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남편 상현은 아내의 그늘 아래에서 여전히 세상 물정 모르는 순수한 선비로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얼마나 무섭고 위대한 사람인지를 평생토록
까맣게 모른 채 그저 내 안에는 하늘이 내린 현모양처라며 팔불출 같은 자랑을 늘어놓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다고 하더이다. 이야기의 마지막, 어느 달 밝은 가을밤. 다나와 민대감은 그들의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후원의 연못가에서 조용히 바둑을 두고 있었답니다. 남편 상현은 저 멀리서 아내와 아버지가 다정하게 바둑을 두는 모습을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바둑판 위에서는 두 사람의 눈빛이 보이지 않는 불꽃을 튀기며 치열하고도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툭! 민대감이 바둑알 하나를 놓으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북방의 정세가 심상치 않구나.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툭! 다나는 그의 수를 막아서며 미소 띤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버님. 이미 쌀과 소금을 북방으로 보내 민심을 얻는 작업을 시작했사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둑알을 놓는 손길 하나, 스쳐 지나가는 눈빛 하나만으로 서로의 깊은 생각과 의도를 완벽하게 읽어내고 있었지요. 그들은 시아버지와 며느리라는 기이한 관계로 만났지만 이제 서로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본 유일한 동지이자 평생을 함께할 무서운 동지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관계는 흔한 가족의 정을 넘어 서로의 능력을 존경하고 서로의 고독을 이해하는 두 거장의 위험하고도 완벽한 협력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달빛 아래 연못 위로 두 사람의 길고 검은 그림자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그림자처럼 조용히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다나는 이제 이 집안의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문을, 아니, 어쩌면 이 나라의 운명까지도 움직이게 될 새로운 그림자 군주가 된 것입니다. 자, 주인님들, 오늘 춘심이가 들려드린 비다닝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부디 주인님들께서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 안에 숨겨진 무서운 용을 얕보는 어리석음을 범치 마시기를 바라겠소이다. 이 춘심이 다음에 또 재미난 이야기 보따리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소이다.